6억으로 제한을 한 것 자체가 오히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이번 대통령과 이번 정책의 메시지는 명확해. 아니다. 애매한 거 1도 없을 거다. 확실하고 빠르고 강력하게 갈 거다. 추가 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던졌고 일시적인 규제라고 보고 다음 스텝을 밟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한 번의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차라리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거에 맞게 움직이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냐 비강남이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되고 갈라지는 게 맞냐라고 토로할 상황이 아니에요. 강남 안에서도 상급진이 아니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를 정말 강하게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좋잖아요. 반포 원베일리 좋아요. 그거는 내 자산이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대출을 무한대로 해준다. 1억의 돈을 가지고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50억, 60억짜리를 살 수 있겠다 하면 그거를 살 거냐는 거예요. 6월 27일 대책 발표 직후 강남 한강벨트 실거래가가 급락하고 계약 파기도 이어졌습니다. 은행 창구엔 새벽까지 대출 막차를 타려는 대기줄도 있었다는데요. 이 현상 진짜 일시적 쇼크일까요? 아니면 시장판이 바뀌는 신호일까요? 사실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실 떨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시장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정책을 크게 내긴 낼 건데 어떻게 낼 거냐, 언제 낼 거냐, 세금의 형식으로 낼 거냐, 어떤 형식으로 낼 거냐 다들 이제 약간 불안불안해하면서 떨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대출 정책이었던 거죠. 사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거의 30번에 가까운 대책이 발표됐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걸 골라본다라고 하면 대출 관련 정책이 제일 크고 효과가 좋았고 가장 길게 영향을 미쳤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 훨씬 센 이제 대출 정책을 한 거고 그 기준 자체를 이제 6억으로 하면서 시장의 판 자체를 6억이라는 기준을 잡아준 것 자체가 시장의 판을 흔들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봐야 될 텐데 단기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냐, 현장은 어떤 모습이냐를 조금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627 그 발표 있고요. 그때 11시쯤에 거의 발표를 했어요. 현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날 되게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골자는 그거였어요. 가계약금 안 돼. 계약서 쓰고 계약금까지 들어와야 돼. 가계약금만 넣었던 사람들 부랴부랴 그날 계약금 넣고 계약서 쓰는 거를 그날 마무리했고 그러면 이전에 썼던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대출 정책이기 때문에 대출이 지금 전산에 등록되고 약정서가 나와야지 이게 안전하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대출 막차를 타려고 그날 막 돈을 집어넣고 그 전산에 등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27일에 발표한 당일에는 어떻게 해서든 기존의 이제 계약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두드러졌고 지나서 이제 토요일이 됐잖아요. 토요일부터 바로 시행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토요일도 열어요. 토요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28일에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의 여파가 토요일까지 있는 거고 저희가 촬영을 화요일날 하는 건데 오늘 7월 1일 화요일날 하는 건데 6월 30일 월요일에는 고요가 찾아온 거죠. 기존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된대 라고 하면 내가 되나 안 되나 걱정이 될 거고 그러면 또 이 분위기가 바뀔 텐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조금 지켜보고 해야겠다 라고 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퍼져 있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장에 보이는 모습은.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대출 규제를 해서 6억 기준에 부합해서 6억 정도면 한 10억 전후 10억 아래에 있는 절대가 자체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은 딱 보면 다른 데는 규제했고 여기는 규제를 안 했으니까 수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정책이 막 발표돼서 사람들이 놀랐기 때문에 변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 밑에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걸로는 그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지역과 단지들도 지금 다들 관망세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다 줄었어요. 20억 뭐 30억 해서 대출을 6억 이상 받아야지 만 갈 수 있는 집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았죠. 근데 그럼 거기서 금매가 쏟아졌고 계약 파기가 막 쏟아졌냐라고 하면 사실은 뉴스에서 지금 약간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워낙 좀 큰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이슈몰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크게 얘기를 하지만 막 계약 파기가 속출하고 막 금매가 쏟아지고 는 아니라는 거죠.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채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상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는 딱
바로 나왔네? 다음 바로 해야지.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놀라고 당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파기는 대출을 알아봤는데 어렵다. 근데 최근에 또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막 쏟아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부터도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적용된다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출 규제 정책을 27일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발표를 했지만 7월 어차피 DSR 3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죠. 한두 건 정도 정말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막 가계약금을 넣고 대출을 이제 알아볼까 했던 사람들 중에 안 돼서 뭐 한두 건 정도의 계약 파기가 있었을 뿐 계약 파기가 속출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금매가 쏟아지냐라고 하면 아직 금매가 등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목동이거든요. 그래서 학군 때문에 막 목동이 새롭게 떠오른 건 아니고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걸로 목동이 새롭게 떠오르게 된 건데 그 목동이 최근에 신고가를 막 계속 찍으면서 제가 정말 지난번에 여기 웅달 책방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대세상승장 절벽상승장 주마다 막 시세가 바뀐다. 막 1억씩 오른다. 뭐 몇천씩 오른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바뀐다. 심하면 오전 시세 다르고 오후 시세 다르다라고까지 나오는 데가 지금 목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동이 그렇기 때문에 호가가 많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 초 대비 실거래가는 거의 3, 4억 정도 올랐고 호가는 거의 5억 이상 높은 상태에서 물건이 나오는데 이런 규제 정책이 딱 발표되니까 호가가 5억 했던 게 호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5천이나 뭐 1억 정도? 막 급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지 실거래가가 막 찍혔는데 그거에서 막 1억 빠진 금매가 나온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이슈몰이를 하고 약간 자극적이게 뽑아야 아무래도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좀 조미료를 좀 빼고 필터를 갖춘 눈으로 조금 보시고 보시는 게 지금 현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강남 실수요 갈아타기 루트가 끊겼다는 반응도 많던데요. 예전엔 10억대에서 20억대, 20억에서 30억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막힌 건가요? 사실은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막힌 거잖아요. 사실 대출 없이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막 30억, 막 20억을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사업이 엄청 잘 되시는 분들도 사업 자금으로 써야지 그걸 현금을 막 들고 있어가지고 막 그걸 아무데나 턱턱턱 던져놓을 만큼의 사업적인 규모가 큰 건 재벌 빼고는 없거든요. 이렇게 옮기려고 하셨던 분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량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IMF 때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라서 이게 너무 높아지면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필요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이제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거였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뽑을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 이분은 강력하다. 그리고 이번 정책을 보면서 너무 느낀 건 정말 빠르다. 오늘 발표하고 내일 시행. 그것도 빠르고 발표도 사실은 이번에 아직 인선도 다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선이 마무리되고 그 인선들이 새롭게 정책들을 만들어서 9, 10월 달쯤에 부동산 정책이 빨라도 그 정도쯤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분들이. 핫불싸! 정말 6월 3일에 당선되시고 27일 발표했으니까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발표를 한 거죠. 정말 빠르고 대출 금액 자체를 6억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15억이었거든요. 6억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강하고 빠르다. 시장에 주는 영향이 엄청 클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이게 시장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큰 포인트가 될 텐데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10억을 팔고 20억을 가려고 했을 때 이것 자체의 계획은 저금리고 현금이 잘 돌고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시나리오로는 좋아요. 근데 경제가 어렵고 대출 금리가 혹시 높거나 내가 혹시 현금 흐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워낙에 저금리 기조가 대세상승장이나 절벽상승장에는 저금리 기조가 있었고 유동성이 막 공급됐었고 집값이 막 빠르게 계속 상승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사실은 10억 짜리 집을 팔고 20억을 간다라고 하면 대출을 그러면 자기가 뭐 한 1, 2억 정도 벌어놨다라고 해도 나머지 한 8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돼요. 8억을 4억을 대출 받는다. 그럼 월 나가야 되는 금액이 장난 아니거든요. 8억에 4%면 3,200만 원이고 연. 그걸 12로 나누면 월 거의 얼마예요? 300이 좀 안 되는데 거기에 원리금 상환액까지 넣으면 거기 2배가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 달에 은행 이자로 나가는 것만 거의 5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될 텐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영끌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게 막힌 거예요. 월 1,000만 원 수익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고소득자분들이 요렇게라도 이용해서 내가 좋은 데로 갈아타게 해서 조금 비싼 데로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된 거죠. 모아있는 돈에서 6억 이내에서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10억의 집을 팔았어. 내가 1억 정도 모았어. 근데 6억을 대출받을 수 있어. 그래도 28억이에요. 그럼 거의 30억에 가까운 걸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5억, 6억도 안 되는 자금으로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10억 넘는 집을 사려고 했을 때 모아놓은 돈도 없는 사람들이 크게 움직이려고 했을 때 상당히 리스크가 큰데 1금융권, 2금융권, 4채까지 끌어들여서 막 이렇게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분위기가 한참 또 형성이 되긴 했었어요. 그거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거라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23년, 24년, 25년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경제성장률이 지금 0%잖아요. 마이너스 2%, 0.2였다가 다시 이제 0%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전처럼 그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동시에 나타난 게 그렇게 현금 흐름이 안 나오니까 이전에 현금흐름이 잘 됐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이제 갔을 때 이자를 납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은행에 이자를 연체하는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빠르게 연체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사람들의 대상자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자영업자분들, 두 번째가 가게, 세 번째가 기업인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큰 규모로 움직이는 사업자분들이 연체율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어려워졌던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가계부채 이쪽 쪽의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 사실은 저도 이제 이전에 워낙 영끌이 대세였던 시기가 있는데 전 그때부터도 영끌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끌하시고 나서 급락장 2021년 하반기 이후 급락장 온 이후로요. 지옥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를 또 하려고 한다는 건 정말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시기에 6억으로 제한을 한 것 자체가 오히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런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출 정책이지만 미래 연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미연에 막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준의 집을 고를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걸로써 오히려 조금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은 작은 정부가 맞다. 너무 손을 대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지만 이번 정책은 필요했던 정책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번에 올 초에 2,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 재지정되면서 움직였던 가격들 그리고 지금 핵심 지역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신고가를 올리고 있었던 그 가격이 점핑됐던 단지들과 지역들의 특징이 다 이런 비싼 지역 그리고 대출을 많이 끌어다 쓰면서 거래를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일부 지역에 나타나면서 꼭 이게 전국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막 뉴스는 포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괴리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조금 순기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갈아타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자산이 준비된 상황에서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집을 처분해야만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집을 구하고서도 이제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과연 본인 집이 6개월 이내에 팔릴 집인가에 대한 고민도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갈아타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갈아타기 하기는 어려워진 시장이 된 건 맞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본인이 현금이 있는 사람만 준비된 사람만 그 가격에 맞게 움직여 아닌 사람은 안 돼.
실수요자 중에서도 집값이 오를 걸 생각해서 미리 사놓는 것도 안 돼. 그 사람은 실수요자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딱딱딱 못을 박아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실거주자만 실거주자로 인정하고 본인의 자산에 맞게만 움직여. 나머지는 안 돼. 라고 정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앞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잔금 대출이 끊겨 집을 날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절박했던 사례가 있다면 현장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아직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멘붕이 오셔가지고 지금 첫 번째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맞나?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실 거고 맞아요. 잔금은 본인이 6억 이상은 못 받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돈을 끌어올 수 있는가? 본인의 자산 점검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자산 점검을 해보고 안 될 것 같다. 프리미엄. P라고 하죠. 이 많이 붙어있는 단지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프리미엄을 높게 받고 양도세도 매수자가 부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분양권들은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잔금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는 잔금 이후에는 그 연체 이자율이 정말 사악하거든요. 요새 뭐 8% 12%는 기본 깔고 가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뭐 한두 달 지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분양권에서 대출이 막혀서 잔금을 못 치르는 사람들이 있는 단지와 구역에서는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올림픽 파크포레원 같은 경우는 12억에 분양을 했고 계약금을 1, 2억을 넣고 전세금이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런 단지는 괜찮은데 전세금과 매매가의 그 가액 차이가 상당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단지에 한해서는 분명히 지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대책은 유효기간이 있다. 한두 달 지나면 복원된다는 말도 하시던데요. 이번 6월 27일 대책도 그런 단기 충격일까요? 아니면 구조 자체가 바뀌는 분수령일까요? 저는 이건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6억 규제 대출이 있기 전, 대출 6억 규제 이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23년도부터 최근까지 회복 장세가 수도권 내에서, 지방은 아직 회복 장세도 못 들어왔어요. 수도권만 회복 장세로 조금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2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추이를 쭉 보면 22년도 말 23년 초에 이제 너무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너무 싸졌다. 이거보다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복장에 돌아서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지역과 단지들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름의 아파트, 사람들이 선호하는 핵심 지역,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강남 3구와 마용성에 있는 비싼 아파트. 만약에 강남에서도 뭐 압구정, 대치동, 삼성, 뭐 서초에서도 반포, 거기 안에서도 핵심 지역 위주로만 먼저 움직였고 가격이 많이 빠졌던 단지 위주로 먼저 회복을 했었거든요. 20억짜리가 30억이 되고, 그때 너무 기억나는 게 원베일리가 그때 30평대가 38억이었어요. 40억이 채 안 됐을 때인데 너무 싸다라고 했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지금이 제일 싸다. 왜냐하면 입주장이 있고 이후에 입주장이 사라지면 가격이 더 갈 수밖에 없대. 대장 아파트가 될 거고 가장 신축이 될 거기 때문에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30평대가 40억이 사실 싼 건 아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70억을 하잖아요. 한강뷰가 나오는 건 70억이 넘어서 거래됐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가격은 사실 싼 게 맞았던 거죠. 그런 식으로 비싼 단지들이 비싼 가격으로 진짜 자산이 가격이 확 점프를 하듯이 몇십억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70억 갔는데 바로 100억을 찍기는 어려워요. 숨고르기 한다라고 하는데 그 가격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의 수요층이 안정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요. 20억대, 30억대, 40억대가 아니라 24년도 들어와서는 20억 밑에 있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과 단지들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23년도에는 강남 3구, 24년도에는 마용성이 주를 이루셨다고 보시면 돼요. 25년도에는 어떠냐 했을 때 가격만 보면 사람들이 신고가를 치고 비싼 단지만 보니까 시장이 많이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을 가격만으로는 보기 어려워요. 거래량을 주로 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제는 그렇게 신고가를 찍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단지들과 지역들 안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구간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25년도에는 10억에서 15억 구간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출 규제를 6억으로 기준을 했는데 아까 6억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까지는 LTV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딱 맞춰서 맞물려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는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23년, 24년도에는 정말 비싼 단지와 지역 위주로만 움직였었다라고 하면 25년도에는 그거보다 낮은 가격대로 이제 에너지가 시장의 움직임이 퍼져서 이제 물결이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출 규제가 그쪽 가격대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도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정책이 발표된 거고 그거에 힘을 더해서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지각 변동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고 그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날 거라서 가시화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 때문에 일시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뭐 40일 만에 유효기간이 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모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정책을 당분간만 쓰고 확 접을 거라고 보지 않고 이거를 꽤 오랫동안 유지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시장의 비정상적인 그 고가주택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계속된다. 더 무서운 정책이 발표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전에는 경고성, 협박성의 발언 이렇게 모니터링 꾸준히 하다가 계속 이러면 나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라고 경고성 멘트를 날리면서 시간을 버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번 정책 발표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겠구나. 모니터링과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발표를 하고 시행도 바로 토요일, 일요일 필요 없어. 뭐 정책이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적용은 그 다음부터 라고 해서 가장 빠르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걸로 갈 거고 저는 오히려 시장에 주는 메시지로는 그게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판단하기로는 왜냐면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헤매는 그런 기관들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대통령과 이번 정책의 메시지는 명확해. 아니다. 애매한 거 1도 없을 거다. 확실하고 빠르고 강력하게 갈 거다. 이거 안 되면 바로 조정지역 확대라던가 이런 규제 지역을 확대하거나 추가 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던졌고 저는 그게 그냥 경고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규제라고 보고 다음 스텝을 밟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한 번의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차라리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거에 맞게 움직이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지금 들어가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혼란이 큽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 지금 실천할 수 있는 플랜이 있다면 우선순위 별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렇게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금매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떨어지면 사야지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이나 뭐 1주택자에서 갈아타기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서울의 고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호가가 빠진 건 맞아요. 근데 그 호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거래가에서 빠진 게 아니고 원래 실거래가 찍혔지만 그거보다 1억 더 높은 상황에서 호가를 계속 붙여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막 1억을 빼주거나 2억을 빼주거나 한 거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사례가 아니라서 그 금매가 쏟아진다, 가격이 그만큼 많이 빠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솔직히 집 내놓고 싶은 사람들이 5억짜리를 10억짜리 내놓고 싶다고 해서 내놓는다고 해서 그냥 안 팔리면 되는 거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호가가 나왔던 물건들의 가격이 의미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부안해동에서 따라가려고 했었던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같이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호가가 빠질 뿐이지 실거래가 자체가 막 흔들려서 쫙쫙쫙 금매가 빠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최근에 움직였었던 핵심적인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주 개념으로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안 좋으면서 비트코인 빠졌죠. 뭐 달러도 빠졌죠. 부동산도 많이 빠지고 하면서 정말 현금을 갖고 있었던 이전의 대세상승장이나 절박상승장 그리고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돈을 버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 현금이 갈 데가 없어요. 투자할 데가 없어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비싼 아파트에 같이 가세를 하면서 가격이 더 빠르게 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어렵게 된 거고 이 부분이 없어질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격이 빠질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수요가 줄고 거래가 줄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부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21년 하반기에 생각한 것처럼 막 30~40%씩 막 6개월, 1년 만에 쫙쫙 빠지고 이런 걸 기대하면 그거는 어렵다. 왜냐면 내년부터 서울의 공급 물량이 정말 가뭄이에요. 10,000세대가 안 돼. 원래는 한 40,000세대 정도가 일정적으로 공급이 돼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라고 보고 전세가
가격 안정이라든가 매매 가격 안정을 불러올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될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만 세대도 안 되는 정도만 서울 부동산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전세가가 상승할 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전세가가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폭등하냐? 그럼 지금도 전세가가 너무 폭등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최근까지 보면 서울 안에서도 전세가가 다 뜨겁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쪽 화면을 보시면 은평구, 서대문구, 중로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구로구, 서초구는 막 그렇게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강북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에 지금 올해만 11,000세대의 입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오히려 좀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전세가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 무조건 막 폭등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공급 물량 없으니까 바로 매매가 상승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부족해 이동 수요를 받아줄 물량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 기존 주택에서는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 수요가 나오니까 1,000세대든 2,000세대든 5,000세대든 이사하려고 하는 수요 뭐 몇십 개 정도만 그 시기에 나오지 막 입주 물량처럼 몇천 세대씩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주 수요를 받아줄 만한 게 없다라고 해서 부족한 거지 집이 무조건 부족해서 무조건 가격이 올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일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요. 공급 물량이 부족해? 그러면 이동수를 했을 때 집을 들여가려고 하는 사람의 집이 부족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50% 정도밖에 전세가율이 안 돼요. 10억짜리 집이 있다? 전세가 5억에서 이제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를 5억 살던 사람이 갑자기 10억으로 가기에는 지금 어려워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전세가가 천천히 올라져서 전세가가 7, 8억이 됐다. 집값은 10억으로 가만히 있었다. 7, 8억 정도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한 1, 2억 정도는 대출 받아서 이제 매매 10억짜리를 내 집 마련을 할까 고민했을 때 그 정도는 현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전세에 살던 사람들이 매매로 갈아타면서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올랐던 핵심 지역의 단지들은 이런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정책에 따라서 또는 본인의 자산 상황에서 따라서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거라서 그 가격대에 있는 단지들은 시장의 흐름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딱 맞아요. 다른 시장이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거래량을 보면 엄청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폭등했다가 쭉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그런 거에 자산 시장이랑 경제 그리고 이런 투자 시장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이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의 지역과 단지들 은 다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시장의 흐름에 움직여서 가는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면 무주택자라던가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1주택자 분들은 이 20억대 30억대 이외에 10억에서 15억대로 자금을 가지고 그 가격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수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가격대에 있는 시장을 봤을 때는 가격이 사실 지금 충격이 있어서 약간 얼음돼 있는 상태거든요. 관망 이런 상황이라서 가격이 빠지지도 않고 막 급매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단지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졌고 수요가 더 줄고 이렇게 되면 거기 안에서도 더 좋은 단지, 더 좋은 지역이 먼저 움직이고 그건 버텨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뉴스 보고 가면 늦어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하는 게 맞다. 솔직히 저는 강보합과 약보합을 유지하면서 올해 하반기도 쭉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에너지가 지금 수도권의 가격대를 낮춰가면서 퍼져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곽에 안 좋은 지역 움직이지 않고 가격이 빠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차츰차츰 이미 뭐 10% 20% 뭐 50% 올랐네 이런 단지들이 꽤 되기 때문에 뒤늦게 가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준비해서 적정한 시기를 가늠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강남 국민평형 평균가가 사상 처음으로 24억을 넘기면서 강남 비강남 가격 격차가 3배를 돌파했습니다. 이젠 서울 안에서도 다른 나라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단순한 양극화일까요? 아니면 진짜 위기의 전조일까요? 이것도 너무 안타깝게도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심각한 위기냐라고 했을 때 시장의 현상 자체가 위기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키워드는 사실 23년도에 회복장이 시작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초양극화와 절대인구 감소의 이슈가 고스란히 시장에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양극화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걸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상 다른 나라처럼 갈라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강남이냐 비강남이냐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이거보다 더 양극화가 심해졌다. 예를 들면 강남구 안에서도요, 압구정동, 삼성, 대치동과 저기 밑에 자곡동, 세곡동 이쪽은 다른 나라예요. 송파도 잠실이냐 가락동이냐 이제 헬리오시티까지가 마지노선이고, 그 밑에 거여마천까지 가면 또 다른 나라예요. 서초도 반포냐 저 밑에 있는 우만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나라가 되거든요.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냐 비강남이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되고 갈라지는 게 맞냐라고 토로할 상황이 아니에요. 강남 안에서도 상급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지금 아우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를 정말 강하게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빵프로잖아요. 물가 상승률은 지금 1점에서 1%에서 2%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지금 1%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밥을 해먹는 것만으로도 지금 마이너스 1.9% 8%가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만큼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에서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산을 상승을 일으킬 만한 재테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주식을 지금 5천까지 올린다라고 해서 주식을 엄청 펌프하고 있잖아요. 뭐 주식을 하든 뭐 안전자산으로 부동산을 가든 뭐 비트코인을 하든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전 부동산 전문가로 나왔으니까 부동산을 말씀드리자면, 내 집 마련으로 나에게 맞는, 내 상황에 맞는 내 집 마련을 잘 해놓는다고 하면 결국 실물 자산이랑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최근에 23년도부터 25년도 사이에 움직였던 사람들의 주도하는 건 실수요자장이었잖아요. 실수요자가 주도했잖아요. 이전에 대대상승장이랑 절벽상승장은 투자자가 주도했다라고 봐야 되는 시장이지만,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실수요자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장이에요. 투자자가 주도했던 장이 더 수익이 좋고 실수요자가 주도했던 장은 수익이 안 좋았냐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대상승장, 절벽상승장이 6년 동안 뭐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 예를 들면 한 10억이 올랐다고 하면 15억이 올랐다라고 하면, 최근에 2023년부터 25년 이 한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는 10억이 올랐더라고요. 단지 이름을 얘기하면 좀 위화감이 형성될 수 있어서 그 상승률만 얘기를 하자면 6년 동안 15억이 올랐고요.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서 15억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발빠르고 현명하게 움직였던 실수요자들은 3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0억을 벌었어요. 충분히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만으로도 10억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결국 중요한 거지, 그 시기에 했고 못했고 투자자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서울만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잘 해놓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중요한 시장이다. 그리고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압구정 현대 아파트 좋잖아요. 반포 원베일리 좋아요. 그거는 내 자산이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 만약에 대출 규제가 없었다, 대출을 무한대로 해준다, 그래도 1억의 돈을 가지고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50억 60억짜리를 살 수 있겠다 하면 그거를 살 거냐는 거예요. 그거 사면은 사실 안 돼요.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못 샀다고 해서 그 시장에 참여해서 그 상승률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자산이 만약에 2억 3억밖에 없다, 그럼 그거에 맞는 지역과 단지를 찾아서 사시면 돼요. 실제로 23년도부터 25년 사이에 가장 가성비 좋게 상승률이 좋았던 지역을 예를 들면 인천에 검단신도시가 있거든요. 검단신도시가 24평의 메인 그 입지에 있는 단지가 3억대 초반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5억대 중후반 가격을 가고 있거든요. 가격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억 3억이 있어. 그럼 그거에 맞는 단지를 찾아가지고 그만큼의 수익을 보면 자산을 2배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가격대에 있던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는 것 자체를
자체를 약간 퓨처 스팟을 찾는다라고 요새 명명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퓨처 스팟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양극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의 강남이 될 거라던 수도권 유망지들도 기대만큼 안 오르고 있습니다. GTX 착공 지연, 산업시설 차질 같은 게 발목을 잡는 분위기인데요. 이건 일시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 경제 구조가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제2의 강남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GTX역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파주 운정신도시가 있죠. GTX-A 개통 호재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수 있고, 거기 단지들이 막 10억을 바라볼 만큼 가격이 갔다가 지금 뭐 6, 7억대까지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미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미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승장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대세상승이랑 절벽상승장에는 이런 GTX 호재라던가 뭐 교통 편의시설이라던가 뭔가 큰 개발이 이루어졌다, 마이스라던가 뭐 이런 호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당장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전에 18년도 뭐 1월 19년도 이럴 때 뭐 신분 당선 예타 통과로 뭐 수원이 갑자기 열흘 만에 막 1억이 뛰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거는 상승장의 모습이에요. 2021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하락장이 다 마무리된 시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보면 하락장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작은 출렁임이 있게 이제 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하락장 안에서의 이런 호재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이전에 2012년도에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중동 신도시에 7호선 개통 호재가 있었어요. 그때 2012년도에는 부천의 중동 신도시가 평당 1,000만 원이 안 될 때였거든요. 근데 7호선이 개통을 했어요. 정말 여기에서는 이동 노선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큰 호재였고, 개통이면 정말 바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가격이 많이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12년도, 13년도가 거의 저점을 찍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가격이 1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상승장에 접어들면서 뒤늦게 이런 교통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간에 못 올랐었던 가격이 반영이 돼서 쫙 올라주는 현상이 나중에 나타나긴 하거든요. GTX 착공으로 인해서 지금 GTX-A가 개통을 했지만 파주 운정신도시가 그렇게 지금 좋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10억을 찍었는데 개통하면 다시 그 10억을 찍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 분들이 엄청 속상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후에 회복장에 들어서 완전하게 상승장으로 돌아선다 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개통 호재가 나중에 뒤늦게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이 착공 지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집값이랑 연동이 됐을 때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그 흐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이제 호재가 힘을 발휘하냐 못 발휘하냐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GTX 착공이나 이러던가 BC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계속 뭐 계획이나 발표 진행이 되겠다, 이번에 뭐 착공을 하겠다, 착공식까지 했는데 지금 땅을 못 파고 있잖아요. 문제가 뭐였냐면 올해 비상계엄 터지고 탄핵이 진호되고 이런저런 정치권의 불안정성이 있으면서 원래는 3월에 SOC 예산이라던가 다 내려갔어야 되는데 3월에 그게 집행이 안 됐. 착공식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삽을 못 파는 거죠. 착공 지원은 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GTX 호재로 인해서 분양을 하거나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했던 지역과 단지들은 이 개통이 더 늦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이거에 맞춰서 집값이 상승할 거다 기대하고 오는 건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거지 지금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말 큰 호재가 와도 집값이 움직일까 말까 하는 거고, 지금 하락장의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에는 일자리예요. 자급자족 도시로서 일자리가 얼마나 탄탄하게 맞춰지고 있고 수요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냐 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건 뭐 GTX나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인 뭐 그런 경제가 연관돼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과 대규모 입주 물량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신규 주택 공급이 최근 15년 이래 최저 수준이고 동시에 일부 지역은 갑작스런 입주 쇼크로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장년 투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사실 너무 신기하죠. 어디는 공급 부족하다 그러고 어디는 막 입주 쇼크 나타나가지고 집값이 쭉쭉 빠지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봤을 때 이렇게 듣기만 하면 모순된 상황인데,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과 원하지 않는 지역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안 해줘. 그럼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원하지 않는 지역에 공급이 쏟아지면 귀찮아도 힘들던 시기에 더
어려움을 쏟아붓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장으로 봤을 땐 모순적이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양극화와 절대인구 감소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 절대인구 감소가 30년이 지나면요. 이제 지금 5천만 인구가 4천만 인구가 될 거예요. 1천만 인구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이사를 가려고 했을 때 내 집을 사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집을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놓는 작업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10년 이내에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역 안에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과 살아남을 수 없는 지역을 구분해서 가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 게 호갱노노 앱을 다들 웬만한큼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 깔고 계시더라고요. 호갱노노 앱을 켜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또는 관심 있는 집, 보유하고 있는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시세 흐름을 23년도부터 25년도 사이의 흐름을 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뜨거웠던 지역들은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오히려 훨씬 높은 인력 높은 금액대까지 가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거든요. 곡선이 엄청 아름답게 올라가죠. 근데 정말 안 좋은 지역들은요. 2021년 하락장 이후에 2022년에 쭉 떨어지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떨어진 상태에서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50% 정도 회복한 지역이 있고 한 8, 90% 회복한 지역이 있는데 50% 회복했다. 기본은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2년도 말 이후에 그 가격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집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 옮기려고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는 지방과 수도권을 그래서 이제 나눠서 봐야 돼요.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첫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 정책이지만 여기서 대상 지역 자체를 수도권 규제 지역에 한정했어요. 지방은 싹 뺐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방 활성화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나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방을 챙길 거냐, 지방 균형 발전에 노력을 얼마만큼 해서 효과를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대하기 전에 지금 현실로서 봤을 땐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해서 봐야 되고 지금 지방은 보면 안 된. 다만 이제 청주나 천안, 아산 같이 수도권의 웬만한 자급자족 도시보다 훨씬 일자리가 탄탄하고 가는 그런 지역들은 전 따로 말씀드려요. 수도권화된 지방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서울 끝에 뭐 경기도권에서 이동을 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 서울에서도 출퇴근할 때 출퇴근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주나 아산, 천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도 1시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들을 지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화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외의 지역들은 이제 지방이다라고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미래가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지방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양극화와 절대인구 감소 이슈로 소멸 지역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5억을 주고 들어가서 샀는데 나올 때는 3억밖에 회수를 못한다거나 아예 5억 자체를 회수하지 못하는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움직임을 하셔야 되고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욕을 하실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분인데 그래도 내가 그 정말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애매한 지역에 애매한 단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보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게 맞고 앞으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꾸준히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대중화될 거라고 봐요. 보유는 서울 수도권에 하겠지만 거주는 지방에 하더라도 이런 시장의 흐름이 그리고 문화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비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시고 이제 실행해 나가셔야지 그나마 좀 안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AI와 로봇이 산업과 일자리를 바꾸면서 부동산의 가치축도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도시는 무너지고 수도권 핵심지는 반대로 급등할 거라는 전망도 많은데요. 실제로 지역 단위로 이런 격변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뭐 제가 2000년대니까 뭐 3000년대 됐으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2025년, 20년, 30년 내에 그럴 수 있냐? 라고 보면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패러다임이나 패턴, 주거 패러다임 자체가 일본에서도 이미 나타났었고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의 하나가 컴팩트 시티예요. 모든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구역과 아닌 구역으로 나뉘게 되고 그 구역들로 사람들이 쏠리게 되고 거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주거 정책의 그 방향도 컴팩트 시티로 가고 있어요.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GTX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GTX 라인이 있어서 교통 편의성이 있어서 일자리가 있거나 일자리로 이동이 편한 그 구역을 안에서 문화, 생활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구역 안에 집어넣고 집약해서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겠다. 그렇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컴팩트 시티라고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컴팩트 시티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한 군데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GTX라고 하면 그 역을 기준으로 일정 반경 이상의 도시가 형성이 되겠죠. 쇠락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도 자급자족이 되면서 인프라가 모여있는 지역만 결국 살아남고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부족한 시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돈이 돌면서 거기 시설이 또 커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제는 컴팩트 시티화 되면서 규모를 크게 가져가거나 확장하는 형태 또는 거기 발전하는 형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노령화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노령화되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지방의 시골에 내려가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도시로 들어서고 이제는 병세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급 상황에 닥쳤을 때 대학병원을 5분 내에 10분 내에 갈 수 있냐 없냐가 이후에 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냐 없냐로 나뉘기 때문에 이제 병세권이 되는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시가 오히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놀러는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판이 바뀌면서 노트북 하나만 들거나 뭐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외로 나갈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거기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테헤란으로도 그렇고 컴퓨터나 이런 AI 첨단 시설이 집약돼서 발전되는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소통이 빠르게 그 안에서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소통이 빠르게 돼야지만 더 발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약성의 장점이 저는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요. 물론 더 글로벌화돼서 소통을 가능을 하겠지만 그 소통의 집약성에서 가져오는 장점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컴팩트 시티화 되면서 고도로 발전되는 지역은 더 발전이 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더 그렇지 못한 단계로 더 양극화될 거라고 보지 도시는 너무 매연도 많고 좁고 답답하고 싫어라고 하면서 깊이 되는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